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토요일 시사 스페셜 노동일입니다. 차기 대선이 이제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죠. 검찰, 정치권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다 아시겠죠? 이 소식 자세히 짚어보기 위해서 5분의 전문가 패널 모셨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제 옆으로 여상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정군기 홍익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 취재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수희 변호사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먼저 짚어봐야 할 게 다음 주 화요일 날 21일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소식입니다. 어떻게 될지 긴장감이 돌고 있는 삼성동 자택도 찾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과거에 어떤 발언들이 나왔었는지 한번 보시고 깊이 있게 짚어보시죠.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시고 출석 요구나 이런 게 잘 있을 텐데 없습니다. 특검 이제 연락이 오면은 그거는 이제 성실히 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정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도 하고 있고 말씀도 다 드렸습니다. 전혀 얘기 안 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건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법적으로. 당연히. 그 상황 구속까지도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준비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희가 적어도 법적으로는 특별 대우를 요구한다든가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한다든가 할 수가 없죠. 네, 보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시에 검찰 수사, 특검사 모두 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받지 않으셨죠? 이제 21일 네. 9시 30분 소환 통보가 됐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출두하실까요? 그러니까 안 하실까요? 저는 100% 100%. 출두합니다. 너무 100% 확신은 약간 위험한데? 아니 그리고 예. 변호인들의 태도. 네. 변호인들이 만일 출두를 안 한다면 저렇게 유영하 변호사가 매일 거의 출근하다시피 갈 이유도 없고요. 그다음 근데 손범규 변호사도 검찰 출신 지금 변호사들 네. 많이 지금 새로 가담했습니다. 네. 그걸로 봐서는 검찰 조사에 지금 대비하면서 검찰 조사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어떤 것을 물을 것인가, 어떤 증거를 낼 것인가를 이미 그 예상 질문을 만들고 그렇겠죠. 거기 답을 하는 그걸 볼 때 안 그렇다면 저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불복이다, 승복이다 지금 논란이 많은 가운데 거기서 검찰 조사를 갖다 대비하지 않는다면 저런 걸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저번까지는 또 대통령의 신분에서 여러 가지 또 방어막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 방어막도 다 사라진 마당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어떤 검찰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데리고 오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싫어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 절차에 따르실 것이다. 네, 그게 국민 여론을 지금 악화됐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돌려놓는데 좋은 게 아닌가. 근데 일부 정치인들은 아니다. 이제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순순히 검찰로 가는 모습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조언도 좀 있은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정도 소환에 불응을 하면서 이게 억울하다. 헌재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친박계 일부에서는 나오기는 했었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너무 어떤 구속에 대한 부담, 구속영장 청구의 부담 이런 것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저도 출석을 할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변호인들이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서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이 요구하는 일시에 출석하겠다.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받겠다. 또 자료 제출 같은 재반 절차도 성실하게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지난번 특검 그리고 또 그 앞에 검찰 수사에서 대면 조사를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다가 불응한 이 모습을 다시 보이면 여론이 더 악화돼서 상당히 악화되기 때문에 지금은 출석을 할 것 같고 검찰에서도 지금 보면은 압수수색, 청와대나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급적 안 하겠다는 분위기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도 결국은 대면 조사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응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아, 그렇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소환됐을 때 생중계했죠, 그죠? 봉화마을에서부터 막 언론들이 생중계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뭐 자택 나오시는 것부터 생중계를 하겠죠, 언론들에서. 뭐 바로 생중계죠. 그러니까.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저 검찰 앞에서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면목 없는 이주 한마디 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뭔가 메시지를 내놓으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메시지 내놓는다 보고요.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될까요? 물론 이제 그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무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사과의 메시지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혐의에 대해서는 뭐 억울하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뭐 조금이라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일부 그 세력들 중에서 대통령이 또 안 나와가지고 또 한 번 뭐 불구복의 이미지 이런 걸 줘가지고 계속 비판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우리 이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권력이 떨어진 약자입니다. 그리고 구속도 피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사면초가인데 여기서 법 앞에서 진솔하게 나오지 않으면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100%, 101%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뭐 제가 뭐 단정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그런 세력이란 건 아니고요. 일부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혹시 이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전혀 순순히 가지 말고 체포영장 발부되게 기다려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낫다 이랬는데 일단 법에 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검토를 한 거 지금 뭐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많은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조금만 뭐 시간 여유를 가지면 대선 정국과 맞물려서 좀 더 유리한 어떤 그런 포지셔닝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저 첫날에 대통령이 밤에 등장을 해서 약간 미소를 띠면서 지지자들과 조우를 하고 또 지금 친박 의원들 몇 명과 조우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그 다음날 비판적 여론이 많았어요. 삼성동 사저 정치냐 뭐부터 해서.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왠지 로우키예요. 굉장히 낮췄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예를 들자면 지지자들도 경찰이 지금 요구하는 대로 아침 저녁 그러니까 통학 시간에 이 시위대를 좀 철수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친박 의원들도 우리는 그렇게 사저 정치를 하는 거 아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변호사들 아까 손봉규 변호사 하는 말이 우린 그럴 처지가 아니다라고 굉장히 목소리도 낮췄잖아요. 그 이전까지의 흐름과는 달라요. 그 이전에 헌재에서의 흐름은 여론이 좀 비판적이라도 굉장히 자신의 어떤 그런 그 플랜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그런데 그때 사실 검찰 수사나 혹은 특검 수사에 왜 대면 조사를 안 했냐 하면 어떤 의미에서 대면 조사를 하면 바로 또 데일리 브리핑이 나오잖아요. 이번 특검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시인했다, 어떻게 부인했다. 이런 내용이 만약에 브리핑에서 나왔을 때 닥쳐오는 어떤 여론 때문에 헌재 판결에 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어떤 이 고려가 있었는데 헌재라는 것이 이제 지워졌죠. 그러니까 한 고비는 일단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구속될 것이냐 아니면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로우키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자, 이제 지금 막 하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좀 물어보면 바로 이수희 변호사께는 지금 했어요. 구속될 것이냐. 검찰이 수사를 하고 나서 뭐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 차례 부를 수는 없다. 한 번 불러서 이제 충분히 소환해서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어떻습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아니면 그냥 뭐 좀 돌아가시라고 한 다음에. 이게 정말 힘든 예측인데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구속 사유는 충분해요. 지금 주된 피의 사실이 뇌물죄이고요. 물론 그거는 저는 법리적으로는 유죄를 받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그 피의 사실이 주된 피의 사실이 뇌물죄면 중대한 범죄이고 그리고 증거인멸에 그 청와대 내에서의 뭐 안종범 수석이라든가 뭐 이전에 이제 드러난 거 보면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면도 있고요. 뭐 대통령이 주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드러나야 더 밝혀져야 하겠지만 뭐 그런데 도주의 우려는 없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주한다는 거는. 하지만 하여간 두 가지 구속 사유가 맞는 면에서는 법리적으로 따진다면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구속 사유는 충분한데 문제는 그 정치적으로 구속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굳이 구속을 시켜야 되느냐라는 데서. 그렇죠. 뭐 그래서 저는 검찰은
글쎄요. 청구할 것 아마 같고. 청구를 하고 뜨거운 네. 감자는 법원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 근데 아마 뭐 저는 출두는 100%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출두는 그걸 하고 이제 검찰이 또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겠느냐. 그 뜨거운 감자를 법원에 넘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 근데 저는 그 법률가들이 말이죠. 굉장히 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 단어나 용어를 쓰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헌재 과정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요? 지금 이수희 변호사도 그 말씀하신 게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 이건 굉장히 그 예언적인 그런 그 감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아, 물론 그죠? 그렇겠죠.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였는데. 아니 제가 봤을 때도 구속 사유가 충분한지 안 한지는 아직 증거 문제 다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정문 실장께서 사저 정치에 대해서 비판절이 많았다 했는데 사저 정치라고 쓴 사람이 우원식 그 원내대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속을 꼭 전직 대통령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건데 굳이 해야 되나? 이건 우리가 캐치마크를 가질 수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때는 그 가족들이라든가 뭐 많은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구속을 안 하고 다시 돌려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직 대통령을 정말 그 비판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불러 세워가지고 구속시키고 이렇게 시원하겠지만 너무 그렇게 우리가 성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잠깐만 우리 자, 왜 중립적인 단어를 안 쓰고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그런 말을 예단하시냐 이런 좀 뭐 단언적인 표현이 거슬렸다면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근데 저는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판단을 이렇게 하신 거다. 그다음에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망신주기라든가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 파면 당한 거와 상관없이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고 이제 사인이 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해서 검찰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이미 받고 있는 피의 사실에 대해서 검찰에 소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 촬영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죠. 뭐 그것이 저는 망신 주기를 위한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심리적인 보복 같은 그런 거라고 하면은 저도 그거는 반대이지만 저는 뭐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자체를 그렇게 볼 거는 아니라는 판단을 아니 논지가 좀 흐려졌는데요. 포토라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고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말씀을 2번씩이나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중한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런 걸 그 제가 한마디 할게요. 두 분이 좀 전에 제 생각은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다른 분들 말씀 다 듣고 마지막에 영장 전담 판사 위치에서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 했는데 기왕 하셨으니까 뭐 하신다면 그 좀 뭐 약간 농담성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조건 출석한다. 그거는 김평호 변호사 이야기에서 나왔어요. 뭐라고요? 김평호 변호사가 대통령 만나고 나와서 뭐라 했냐면 잔다르크 같다 했거든요. 예, 그랬죠. 잔다르크 어떤 분입니까? 순교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검찰에 나가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걸 김평호 변호사가 표현한 것 같아요. 그다음 영장 청구 발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죠. 우리나라 법에.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이 원칙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검찰이 이때까지 해온 행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검찰은 재벌이라든가 어떤 분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 재벌 회장이 어디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 막 시켰어요. 이런 행태를 이번에도 이 행태라기보다도 그런 이때의 관행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하지만 뇌물죄가 또 금액이 지금 이게 50억인가요? 5억인가 넘으면요. 이게 특가법 아닙니까? 5억 이상이죠. 5억 이상인가요? 그러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경을 해도 5년 이상이면 이건 집행유예가 아예 안 되는 범죄로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 검찰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게 안 하면 자기들이 입장이 아주 수세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있죠.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 문제가 아니라 여론을 의식하는 검찰이라면 또 영장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하고 그다음 영장 담당 판사에게 뜨거운 감자를 넘겨놓고 만일 기각하면 뭐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판사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 다른 판단을 했다 그렇게 돌릴 것이고 뭐 발부되면
뭐 어떤 마음일지 모르지만은 예. 검찰로서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최종적인 영장 발부권자 같으면 참 고민을 많이 할 건데 네. 검찰로서는 발부권자는 아니잖아요. 청구권자에 불과하지. 청구하는 것으로 짐을 법원에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 판사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검찰에서 좀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감안을 할 여지가 있지. 거기서 법원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일단 청구가 되면요. 법리적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는 1997년 대선 때도 그 DJ 비자금 사건을 수사를 유보시킨 적이 있습니다. 김태정 검찰총장이.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물론 뭐 13가지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것을 다 하면은 뭐 어떤 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겠지만은 지금 정치 상황이 3월 말 4월 초 되면은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다 확정이 됩니다. 대선 주자 확정돼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는 그 국면에 그 지금 뭐 21일 날 소환 조사를 하고 해도 3월 달 또 넘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수사 기간이. 그런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이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대선에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는 아마도 그 좀 정치적인 좀 고려를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정치적인 고려란 건 뭐예요? 청구를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청구를 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인 고려라는 겁니까? 청구를 유보를 하는 것이죠. 유보를? 예, 대선 이후로 유보를 하고 그렇게 돼서 혹시라도 대선 이후에 또 새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 뭐 국민화합, 국민통합 이런 것을 또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겠죠. 아니면은 그 정반대로 뭐 적폐청산 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대선 이후에 또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고 대선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실제로 영장이 집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 어떤 역작용이 일어날 겁니다. 그 역작용이 어떤 좋은 그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좋은 방향으로 결집이 할 수도 있고 혹은 보수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느껴서 자괴감을 느껴서 오히려 자괴감을 느껴서 이 대선을 포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여론의 흐름은 저희들이 뭐 그 짚어보기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상당한 그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 패널들께서 뭐 구속 가능성이 높다든가 뭐 구속에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든가 이렇게 평론하시는 것은 본인들의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이소희 변호사께서 법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본 것이고 그냥 저는 정치적으로 전망을 해본 것이죠. 그럼요. 전망이지 그것이 무슨 그렇게 본인이 원한다든가 소망한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일단 뭐 출두를 하셔서 수사를 받고 만약에 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정치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선 국면에서 이게. 그렇죠.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수가 결집할까요? 아니면 보수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자,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시는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변곡점이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 당하고 헌재에 의해서 파면 결정이 돼서 나오는 장면을 처음으로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파장 크지 않았어요. 보면. 그런데 도리어 이번에 검찰 출두 내지는 그 이후에 신병, 그러니까 구속 여부 이것이 도리어 훨씬 더 어떤 파급력이 클 것이다. 라고 이제 정치권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 일단 지금 보수의 결집이 사실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사실은 보수에서 어떤 계기가 지금 필요한, 그러니까 계기 때문에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랬을 때 대통령이 출두하는 이유도 사실은 내가 이걸 거부해서 역작용을 해서 도리어 어떤 이 대선 구도에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출두를 해서 출두하는 장면 그리고 그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보수층이 다시 한번 결집할 수 있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어떤 영향력이겠고요. 그렇다면 구도가 다시 한번 이 구도가 되는 거죠.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죄 없음, 무죄 여부를 이야기하는 동정 여론이 한 축과 그 다음에 아니다 단죄를 해야 된다, 사면도 안 된다라는 축과해서 그런 구도가 돼버리면 사실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한 그쪽 적폐 청산 쪽이 굉장히 좀 유리한 구도가 돼버리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 후폭풍은. 전직 대통령 그동안도 수사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받았는데 이번하고는 참 다른 국면입니다. 지금 이제 바로 파면된 지 얼마 안 됐고 대선 국면이고
그 대선 국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뭐 검찰 수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종근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양 진영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줄 만큼 크게 미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권력이 떨어진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그 어떤 사법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 구속도 중요하지만 구속 여부도 중요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를 보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새 정권이 들어온 뒤에 이제 수사를 받다 보니까 또 굉장히 뭐 그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 당시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대질 신문을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뭐 억지로 대질을 시킨 거 아닙니까? 박연차하고 잠깐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은 이번에 원칙대로 수사를 하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최대한의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뭐 예우란 표현도 쓰면 요즘 뭐 난리치고 그러는데 어떤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 무리하지 감안해야 된다. 그렇죠.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수사의 스킬을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이거 하려면 지금 다 대부분 구속돼 있는 분들이 다 공범 관계로 좀 적시됐잖아요. 그죠? 뭐 안종범, 뭐 정호성, 또 이재용 그 전 부회장도 뭐 뇌물을 주고 받았느냐 하는 것도 하여튼 대질 신문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될까요? 그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대질 신문에 실익이 없다는 생각이 실익이 듭니다. 없어요? 예, 왜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 보인 그 뭐 반응으로 봐서는 전부 부인하는 취지와 다를 바 없고요. 그다음에 재단의 설립이라든가 모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그 정책적 판단, 뭐 통치행위 쪽으로 갈 그 법리 구성을 할 가능성이 높고, 다음에 이제 사실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 얘기인 거죠. 독대를 했을 때 뭐 정유라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뭐 그 독대하는 데 있어서 그 합병 이후의 문제까지도 다 뭐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본인이 이제 강요의 피해자라는 걸 그 주장하기 위해서 소상히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진술한 내용이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대통령하고 대질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글쎄요. 그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서로 뭐 그 진위 여부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대질이 뭐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저는 실익 면에 있어서 대질 신문은 실익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대질 신문을 준비는 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뭐 실익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이 지시라는 거니까 다 모든 게 자기가 뭐 최순실에게 뭐 이렇게 뭐 사익을 추구하게 도와준 것도 그렇고 정호성 비서관도 뭐 문건 유출한 것도 다 대통령이 지시한 거다 그러면 그 확인을 해서 대질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노무현 대통령 대질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좀 무리가 있던 대지라 봅니다. 전직 대통령을 대다 놓고 그냥 그분의 어떤 상대 파트너를 앞에 앉혀놓고 영상 녹화실에서 서로 언쟁을 벌이게 만드는 거 이게 사실 진짜 볼썽사납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저는 그 대질이라는 건 될 수 있으면 이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 피의자 사이 대질 많이 하지. 이렇게 공범간에 있는 사람 대질을 거의 해봤자 별 진짜 이수희 변호사님 말 실익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대질이라는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 본래. 왜요? 대질이라는 건 보면요. 우리 검찰의 수사 기법의 낙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요. 우리 검찰은 자꾸 자백에 의한 수사, 그리고 자백에 의한 증거를 그 증거의 왕이라 그래요. 옛날엔 자백을 증거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재판에서 이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피의자를 갖다가 압박하고 회유하고 이런 과거에 신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대로 수사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안종범 씨 수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가지고 피의자를 압박하는 게 원칙이지. 물증. 그러니까 피의자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물증을 많이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수사하는 분들이 경찰이고 검찰이고 어떤 그런 게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이 사람들 말 얻어내가지고 그걸로 수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대질도 사실은 말과 말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말 싸움이에요. 의미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 그렇게 해도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의미 없어요. 전부 다 한쪽이 다 부인하고 또 한쪽도 부인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대통령이 아까 예우 이야기하셨는데 예우 문제가 아니라 네. 수사의 어떤 그 정도에 있어서 대질에 너무 의존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검찰이 지금 집중할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왜 그 헌재에서 강일원 재판관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게 그 떳떳한 거면 비밀리에 했느냐? 이런 식의 질문. 이건 꼼짝 못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확보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지 대질로 해가지고 대통령의 혐의를 밝혀내겠다. 이거는 원시적인 수사라는 거죠. 근데 검찰이 그 어떤 수사 성과나 이렇게 여론 같은 걸 감안을 해서 대질을 추진을 하더라도 실제로 성사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아까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그 말씀을 나눴는데 박연차 회장 사이에 서로 돈을 준 그 정황이 다르다고 하니 그때 당시 검찰에서 박연차 회장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받고 있는 데로 데려갔습니다. 밤 11시에 데려갔어요. 11시에 데려갔는데 그때는 수사가 마무리 시점이었거든요. 그 11시 20분에 그 조사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조서 기록을 검토를 하고 새벽에 나왔는데 11시 20분까지 하는데 11시에 데려와서 대면 조사를 하자 하니까 대질신문을 하자고 하니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것은 지금 시간도 늦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서로 인사만 했어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이 인사만 하고 헤어지고 실제로 대질 조사는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여기서 검찰이 받아들였죠. 그 이번 검찰도 그런 또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것은 그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강제로 이렇게 앉히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거부할 수는 하면 꼭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대질신문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법률적인 어떤 지식이 전혀 없어서 이것이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라는 그런 어떤 인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자, 최순실과 예를 들어서 무슨 대질신문을 한다든가 이거는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 아니면 참모와 대통령이 어쨌든 그것이 국정 수행의 하나의 과정인데 그거를 지시했다, 지시를 안 받았다,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런 논란으로 대질신문을 하는 예를 만든다는 것 그거는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떤 그럼 대통령이 돼갖고 또다시 장관을 불러다가 너 이거 지시했냐 안 지시했냐 이걸 검찰이 계속 물어보는 그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는 저희가 이제 21일 날 9시 30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제가 좀 지켜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처음 대통령께서 파면돼서 자택으로 돌아오실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무슨 사저 정치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저란 말은 쓰지 않기로 했고 이제 자택이란 말을 쓰기로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런데 거기 안 가는데 또 어디 이른바 친박계 의원 조원진 의원이 주선을 해서 일부에서는 비밀 회동이라고 그러는데 모였다 그러는 거죠. 혹시 무슨 의논할 일이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런 회동을 왜 했을까? 근데 저는 이게 별 뉴스가 안 된다고 뉴스거리가 안 될까요? 조원진 의원 등, 이완영 의원 등등 해서 6명이 반포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 두리번 하면서 하는 게 뭔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던데. 근데 친박의 어떤 이미지, 메시지가 담기려면은. 서청원 의원도 나와야 되고, 최경환 의원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장급 의원들은 없고. 조원진 의원이 대통령하고는 매우 친하다는 건 이제 여러 가지로 정황상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여러 차례 만나셨다는 거죠. 1시간 반 동안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 비판할 건 없고. 또 그분들이 또 만나서 여러 가지 대통령을 돕는 이런 모습은 나쁜 게 아니다. 홍준표 지사 그랬지 않습니까? 사저 정치, 친박들 8인 정치가 안 된다고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의리를 지켜서 돕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데 왜 그러느냐. 저는 정말 의리가 없는 이 현대 사회에서 홍 지사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혹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할까요?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저 뭐냐면 어제 자유한국당에 대선 후보들 비전 발표회가 있었죠. 맞아요. 연설회죠, 그게. 연설회 그거 끝나고 조원진 의원이 몇 사람 같이 저녁 먹자해서 간 것이고 그 자리에 그 대선 출마했던 김진태 후보가 잠깐 왔다 갔죠. 의원도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또 각상도 의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각상도 의원도 참석을 하고 이러니 일부에서는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의미를 부여해 주시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면 이겁니다. 친박계 의원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거의 정례적으로 다 해동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정례적으로 계속 모였습니다. 예, 계속 모였습니다. 그 최경환 그 의원을 자장으로 해서 처음에 모이다가 네. 그다음에는 뭐 조은진 의원 쪽에서 주도적으로 모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모임을 가져왔고 네. 지금 그 이번에 그 어제 만난 그 6사람 만난 것 그것도 그게 한 분파죠. 하나의 그 여러 가지 만남 중에 하나인데 예. 어쨌든 이것이 친박 세력이 다시 뭐 부활을 하느냐, 정치 세력화 되느냐, 예. 이 문제는 지금은 뭐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사실상은 지금 패족인 상태죠. 네. 패족인 상태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활로를 모색을 해야 되니, 본인들 정치 그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활로를 모색을 해야 되니까는 여러 가지 서로 그 본인끼리 만나서 이렇게 논의도 하고, 예. 또 그 대선 후보 경선도 있으니까는 네.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그 하나의 과정이었죠. 혹시 저기서 김진태 의원 밀자 이렇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김진태 의원도 참. 그거야 당연하죠. 김진태 의원이 친박을 대표해서 나온. 아, 그런 겁니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서청원 예. 의원과 예. 이제 뭐 최경환 의원이 안 보인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지난번 사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택에. 자택으로 이제 대통령이 돌아갔을 때 네. 그 오래간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네네. 태극기 집회 지지자들이 막 욕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왜 그랬죠? 최경환 의원과 서청원 의원한테. 왜냐하면 아니 지금껏 태극기 집회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네. 대통령이 삼성동 나타나자 이제서야 나타난다고 막 비판을 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조원진 의원이 나서서 좀 이 지지자들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조원진 의원은 몇 번 참석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 집회에서의 영웅은 김진태 의원과 조원진 의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모임이라든지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조원진 의원과 예. 김진태 의원이 상당히 많이 주도를 하고 있다. 친박 의원들 중에서도 네네. 그런 어떤 흐름이고 또 그것이 이제 실제로 태극기 집회를 좌지우지하고 또 이 그 지지자들을 엮어낸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네. 동원한다거나 혹은 그런 어떤 이 힘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힘을 지금 조원진 의원과 김진태 의원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모임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눈길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그래요? 사실관계를 조금 네. 명확하게 위해서 네. 그날 그 대통령이 그날이라 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날, 네. 청와대 떠나서 돌아오는 날 친박계 의원 8명이 모였는데 이날 일부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서청원 최경환을 향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조원진 의원이 달랬다는 얘기도 그때가 아니고 조원진 의원이 어제 그 태극기 그 집회 시민들을 향해서 달랜 거는 네. 경선 장소였어요. 경선 장소에서 임명진 대표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네. 잘못했다. 그다음에 일부 의원들이 잘못했다 하니까 그걸 말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친박이 지금 분화가 되고 있는데 네. 좌장급들은 지금 뭐 무건 수행 중이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김진태, 조원진 네. 이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김태훈 의원의 충청 의원 그룹이 있는데 김태훈 의원이 지금 정확히 네.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그게 잘 네.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친박도 여러 갈래로 분화돼 가지고 네네네. 대통령을 떠나는 그룹, 안 떠나는 예, 그룹이 예. 나눈 것 같아요. 그렇겠죠. 지금 이제 그쪽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한번 뭐 미리 얘기를 해보죠. 보수 표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자유한국당 경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김진태 의원 지금 말씀하신 김진태 뭐 후보라 그래야 됩니까? 근데 또 현직 경남지사인 홍준표 지사와 또 설전이 있었죠. 여러 가지로 뉴스에 나왔었는데 오늘 또 홍준표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관련된 영상 있으면 어떻습니까? 홍준표, 김진태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좀 어떤 분이 좀 그 이른바 보수 표심에 좀 더 표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들 하면 먼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국민들을 이제는 탄핵의 미로에서 벗어나게 해서 박근혜 머릿속에 지우고. 홍 지사님, 박근혜를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출정식 장소부터 바꾸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대구 서문시장이 왜 박근혜 시장이고? 아이고 참나 어이가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 친구하고 무슨 말상대가 되노? 앞으로 아들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괜히 아들 이야기 해갖고 열받게 하지 마. 뭐 애들은 가라고 하면은 무슨 뱀 장사입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럼 저는 도대체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출마 촉구 시위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진실을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재선 의원입니다. 생전 처음 이런 전국 단위 선거에 나오는 겁니다. 두려움도 많습니다.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 애국 시민들이 내미는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자유와 법치가 숨쉬는 제대로 된 나라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치를 한 20여 년 하고 나니까 나도 이제 얼굴이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좌파가 몰라가고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4강의 지도자들이 스트롱맨들이 다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좌파 정부가 탄생을 하면 이 나라 살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욕먹어도 일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스트롱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유약한 좌파 정부가 탄생해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또 대통령님은 북한 먼저 제일 먼저 간다는 사람이 나라를 담당해서 이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고 나온 겁니다. 서문시장이, 자, 박근혜 시장이나 서문시장 잘 아시죠? 저는 뭐 대구가 고향이니까. 거기서 놀으셨습니까? 홍준표 지사처럼? 많이. 저는 공부만 했지 놀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근데 보수표심 정말 홍준표 지사가 그걸 담궈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김진태 의원 쪽으로 가겠습니까? 홍준표 지사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 뭐 두 분 다 워낙 지금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뭐라 하기는 뭐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황교안 총리가 불출마 선언했을 때 그래도 상당 부분이 홍준표 지사 쪽으로 갔죠. 가는 건 맞는데 두 분 다 역시 검찰 출신이 다 그러신 건 아니죠. 그렇죠. 점잖은 분도 많지만. 출신이시죠? 근데 역시 입이 참 대단하시네요. 좀 걸다고 해야 되죠. 뭐 선배가 후배를 막 이렇게 속담으로 까는 모습이나 또 후배가 봐서 뱀장사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참 재밌기도 한데 또 지금 이거는 어떤 뭐 조그만 선거가 아니고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조금 좀 말이 좀 격에 안 맞는 말씀을 쓰시는 게 어울리진 않는 것 같고요. 아무리 좀 폄하하고 싶더라도 점잖게 유머를 섞어가면서 하면 더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준표 지사 말 중에 저는 뭐 누가 지금 여기서 지지를 갖다가 뭐 이야기하면 그러다니까 홍준표 지사가 뭐라 했냐면 우리 주변 사강이 전부 스트롱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 그다음 아베라든가 시진핑, 그다음 블라디미르 푸틴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비교할 거는 결국 미국하고 비교해요. 나머지 러시아하고 중국은 독재 국가니까 거의. 근데 이 도널드 트럼프가 스트롱맨이라 그러는 데 있죠. 제가 보기에는 스트롱맨이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미국이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 진보 쪽으로 많은 정책이 시행됐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 불만을 가진 특히 미국 백인 중산층 이하 백인들의 어떤 불만이 많았던 게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그걸 잘 이용했죠. 하면서 대통령이 된 건데 우리나라하고 좀 프레임이 다른 게 우리는 지금 보수 정권 거의 10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청년 실업 문제 이런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수 정권에 실망하고 있는 게 작년 총선이나 이런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지사가 나는 스트롱맨이다. 그걸 위해서 지금 홍준표 지사는 아까 뭐 애들은 뭐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뭐 그러는데 김진태 의원이 그런 식으로 트럼프식의 어떤 약간의 막말, 그다음 솔직한 말이라 그럴까요? 이걸 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홍준표 지사는 그것만은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황교안 총리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쏠렸던 보수 표심이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참나 중요한 관심사인데 조금 전에 그 자유한국당 후보 적합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저건 이제 그냥 자유한국당 내에서 누가
후보가 되면 좋겠느냐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조사 표심이 아닌 거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지사, 예. 자 보수 표심의 동아줄 될 수 있을까요? 예,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바로 이제 그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더니 홍준표 지사에게 약 3분의 1 정도가 가더라. 32.4%인가요? 이렇게 황교안 총리를 지지하던 표심이 갔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물컵이 절반 이나 남았다와 절반 밖에 남았다가 그 같은 어떤 이 규모지만은 정반대의 시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3분의 1이나 갔다가 아니라 사실 3분의 1밖에 안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홍준표 지사한테 반 이상이 가서 몰려서 홍준표 지사의 지금 지지율이 2자릿수는 넘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 지지층 중에 고작 32%밖에 안 간 거예요. 그러면 홍준표 지사는 아직도 단단입니다. 두 단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를 봤더니 그 표가 완전히 분산되더라. 중도한테도 가고 또 거꾸로 더불어민주당 그 안희정 지사한테도 좀 그 지지층이 이제 분산이 되더라 하는 결과인데 실질적으로 사실 이 두 사람이 뭐 이렇게 막말을 하든 폭언을 하든 사실은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지목이라도 사실 계속 집중적으로 받아야만 하고. 그럼 요새 말한 노이즈 마케팅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김지태 의원도 저렇게 해야 자꾸 발언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선배지만 원래 10살 차이고 기수로는 뭐 4기수 차이가 난다지만 어쨌든 저렇게 해서 라도 일단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멘텀이 필요해요. 자유한국당은. 단단히로서는 사실은 이 표심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부동표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보수가 갈 곳이 없다. 마음을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지사는 어쨌든 지금은 물론 김진태 의원이든 누구든 저렇게 막말을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경선 이전에. 그게 좀 급한 어떤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오늘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하는 홍준표 지사의 모습입니다. 대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수희 변호사님. 서문시장이고 옆에 그 권영진 대구시장이에요. 그러네. 저희가 서문시장이죠. 서문시장 앞에서 지금 한다는 것이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나와서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지만 홍준표 지사도 지금 갖고 있는 지지가 2%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 전체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에서는 지금 한가하게 저렇게 언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홍준표 지사가 그래도 처음에 안희정 지사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 돼봐야 노무현 정권 이게 불과하다 이런 그 말들을 쏟아냈을 때는 사이다 발언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보수층에서는 보수당의 후보들이 해야 할 역할은 저는 팀플레이라고 봐요. 개인 플레이에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노무현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계속 쏟아내야 되는 거고 홍준표 지사는 홍준표 지사대로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노무현 정권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노무현 정권의 그런 실패라든가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야지 지금 서로 체급 경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한가하게 언쟁을 할 때인가 그런 면에서 저는 저게 아무리 노이즈 마케팅이고 관심을 끝나고 하더라도 정말 한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보수 세력이 정말로 지금까지 많이 얘기 나오기로는 이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이번엔 정말 일부에서는 괴멸이란 말 쓸 정도로 너무 미미합니다. 지지도가. 홍준표 지사가 새로운 뭔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능성이. 조금 전에 이제 그 지지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만두는 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그 다음 날 7점 몇 프로가 나왔죠. 그리고 또 한 여론조사는 이제 5%대가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도 정확히 반영이 됐느냐. 보수층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그 출마 포기로 좌절과 실망이 된 상태에서 응답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반영된 게 황교안 권한대행의 32%가 갔다. 그래서 7% 정도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의 확장성은 보수 지역 내에서 확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지사는 우리가 어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남 도정을 우리가 보면요. 그 경남 의료원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면서 경남도민들 그 세금 잡아먹는다고 그랬는데 네. 정말 반발이 많았는데 이걸 깔끔하게 해치웠어요. 네, 그러니까 네. 포퓰리즘과는 또 거리가 먼 사람이기도 하고. 네, 그 부분은 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던 부분이고요. 지금 잘 해결이 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김진태 의원 보고 걔들 애라고 그랬는데 네. 이 말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상당히 계산된 말입니다. 네, 네. 우리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그 경선 내내 네. 선거 내내 공화당의 다른 주자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꼬마라고 그랬거든요. 네. 계속 꼬마라고 해서 다른 후보들이 반발을 했는데 네. 그런 그 약간의 과격한 그 용어를 써가면서 상대를 누른 겁니다. 네. 이런 걸 이제 고려해서 홍준표 지사가 뭐 약간은 돈키호테 같으면서도 굉장히 세심한 사람입니다. 계산된 발언이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충분히 그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저 홍준표 지사는 지금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죠. 그렇죠? 예.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지만 뭐 예.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이 유승민 의원, 대구에 또 유승민 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를 했죠. 아, 그렇습니까? 예, 제기를 네. 했고, 그러니까 오늘 서문시장에서 출정식 하고 나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났는데 네. 출마를 할 수가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만약에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은 지금 0.1%도 안 된다. 어허.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면은 나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을 검토하겠다. 아이고, 그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무슨 트럼프식 뭐 이런 그 어떤 막 팍팍 던지는 이런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네. 저번에 인터뷰할 때 홍준표 지사에게 물어봤어요. 네. 한국의 트럼프, 한국의 두테르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네. 트럼프는 무지막지하게 말하는 사람이고 네. 나는 정교하게 계산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도 네. 상당히 정교하게 계산을 한 건지 네.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9명이죠. 네. 오늘 6명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압축한다는 거죠. 6명 줄어들고 이틀 있다가 또 4명으로 줄어들고 4명으로 줄고. 31일 날 최종 후보를 선출하죠. 그 이후에 네. 또 뭐 다른 연대가 있겠지만은 네. 지금 이 TK에다 집중을 하는 이유가 지금 TK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 대구 경북 지역이 그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네. 제일 높은 상태니까는 TK 지역에서 TK 지역이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네네. 그리고 더구나 그 TK 지역에는 그래도 그나마 박근혜 불씨가 살아 있거든요. 조금은. 그러니까 그것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네.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뷰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경남 창녕 사람이고 경남 도지사지만은 네. 내가 TK의 선골은 아니라도 진골은 된다. 네. 왜냐하면 대구에서 학교를- 초중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다녔으니까. 학교를 계속 그렇죠. 다니셨죠. 그래서 그 본인이 뭐 서문시장도 이게 박근혜 시장 아니다. 나도 뭐 TK다. 예. 그 서문시장의 그 바닥 민심을 나도 예. 대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어떤 그 온기가 남아 있는 그 TK를 발판으로 다시 자유한국당 세력이 그 친박 세력이 어떤 저 재기를 모셔갈 수 있는 예. 그런 그 장소를 삼고 있기 때문에 저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네네네. 자, 저희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6명으로 압축이 되고 3명이 탈락을 하고 내일 발표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 오늘 중으로 발표가 됩니다. 오늘 중 발표됩니까? 예, 좀 늦게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으로 또 이틀 후에 예, 다시 그 네 명을 4명으로 압축이 합축을 하고 31일 날 네. 최종 후보가 그럼 선출이 4명으로 됩니다. 압축하는 게 2차 경선이 되는 2차 겁니까? 경선이 2차 예비 경선이죠. 예비 경선. 본경선은 그 31일 날. 아니 기탁금을 1억씩 냈다면서요. 기탁금은 1억을 냈죠. 예비 경선이 1억이고 그러니까. 예비 경선이 1억이고 3억. 예, 본경선 들어가면 3억까지 내게 되니까 그 1억을 하고 오늘 세 사람 탈락하는 사람들은 15분 연설하고 1억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죠? 한 번 연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분에 6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 말하면 하는데 700만 원. 그것 때문에 네. 저기 국민의당도 있죠. 네. 그 누구죠? 무슨 후보가 네네네. 5천만 원 내는데 5분밖에 못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진행 요원이 끌어내고 하는 거 봤는데 당의 어떤 경선에 있어서 있죠. 네. 금액을 저렇게 내게 해가지고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게 참정권을 보장하는 건지 네네. 저는 뭐 대선에 안 나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참정권이라는 거는 가난한 사람을 대표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부자를 대표할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요. 진짜 15분의 1억 같으면 이거 어지간한 사람이면 대통령 꿈도 못 꾸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1억을 기탁하고 경선에 참여했으면 몇 번 정도는 경선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좀 1차 탈락을 시키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여론조사하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 돈의 쓰임새가 네. 무엇이냐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기타금이라는 건 여론조사 비용, 여론조사도 하고 어떤 경선에 재반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돈을 내자마자 연설하고 바로 끝나는. 이번에 국민의당이 그랬어요. 네. 선거인당 500명 모아놓고 네, 네. 그다음에 5분 딱 연설하고 그 즉시 투표를 해서 3명이 탈락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갖고 뭘 했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 5천만 원이 당에 내는 당비가 아니라 특별 당비가 아니라 쓰임새가 아예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경선에 필요한 비용, 그러니까요. 재반 비용, 여론조사 등 뭐 경선을 치르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금액이거든요. 기타금은 원래 그렇게 쓰여야 네, 돼요. 그렇게 쓰여야만 하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 오늘 뭐 3명 또는 이쪽 국민의당 뭐 당장 뭐 3명이 또 탈락. 이 상황에서 그 돈, 내가 낸 돈이 이 경선에 제대로 쓰였냐라는 항변은 저는 그거는 옳은 항변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민주당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50% 지지율이 막 민주당 올라간다는 얘기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경선 선거인단이 어마어마하게 모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1차 선거인단을 모아보니까 예상과 달리 수도권이 더 과반이고, 호남이 20%, 충청 10%, 이게 혹시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당초 이제 뭐 흥행을 일으키기 위해서 200만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또 의외로 잘 들어와서 뭐 160만인가 들어오고 또 한 번 더 한다 이런 상황에서 또 잘 나가던 문재인 후보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역선택이 있으면 또 그 내가 강력하니까 또 다른 후보를 찍을 수가 있다 해서 역선택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미국식의 그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를 정리를 못하고 문호를 개방을 하다 보니까 역선택 문제까지 나오는데 우리나라 그 지금 저는 이 경선 과정이 정상적이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가장 뭐 준비를 많이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당도 정상적이지 않고 민주당도 지금 뭐 이제 역선택에 대한 결론도 못 낸 상태에서 결국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TV 토론을 가장 많이 하면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생각하는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전부 뭐 상대방의 어떤 약점, 뭐 문재인 후보는 왜 왔다 갔다 하느냐, 뭐 이런 걸로 그 나를 지세운 거 봐서 정말 이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졸속 대통령 선거가 돼서 결국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자기 조기 퇴진할 테니까 그때 로드맵 짜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이 생각이 다시 한번 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뭐 박근혜 편든다고 그러는데 그 결국은 그 헌재의 판단보다는 정치로 해결을 해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급조된, 날조된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지난번에도 참 뭐 검증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참 그러면 실제 검증이 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자유한국당, 민주당 얘기해봤습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당도. 경선을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치러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그 뭐 후보들 간에 이제 경선 룰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해서 뭐 그 각 정당에서 자치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저는 민주당의 지금 후보 토론회를 보면은 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당 동지에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정색을 하고 뭐 화를 낸다든가 뭐 그러니까 좀 그 봐주기식 뭐 그런 접근으로 또 토론회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공격 포인트들이 되게 좀 과거에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뭐 이런 좀 개인 신상에 관한 거에 좀 집중되어 있죠. 그렇죠. 뭐 정책에 집중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이번에 그 갤럽 조사를 봐도 그 다음 대통령의 그 지지도를 묻는 데 있어서 야권 이전에 야권 후보들이 거의 69%에 합해 보면 그런 완전히 기운판에서 저는 민주당 후보들의 당내 경선 토론회가 굉장히 검증 기회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지금 뭐 그 당 안에서가 아니라 이런 뭐 종편이라든가 다양한 매체 언론에서 토론회를 하고 있지만 질문 자체를 서로 교차하는 그 질문 내용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검증 단회로 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서. 아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민주선거인단, 민주당 선거인단이 수도권이 과반이고
호남이 20%, 충청 10%. 이거는 어떻게 조금 뭔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영향이 있겠죠. 네. 당연히 지금 뭐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문재인, 그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그 안희정, 이재명, 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충청이 덧받치고요. 예. 뭐 그런 것이고 호남에서는 또 문재인 전 대표가 기대를 걸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것은 수도권에서 과반이라고 했는데 수도권에서도 그런 분포가 있을 겁니다. 출향인들이 그 주로 호남 출향인, 충청 출향인이 많이 참여를 했을 거예요. 아, 네.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뭐 예단을 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뭐 호남 민심이라고 해서 한 곳에 다 쏠리는 것도 아니고 충청을 뭐 안희정 지사가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지금 이 선거인단이 162만이 넘었는데 이게 200만이 넘을 거라는 예상이죠. 마감되면은. 200만이 넘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지금 양쪽이 전부 다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이 100% 국민 경선이라는 게 그 세대결입니다. 뭐 조직력 다 동원해가지고 막 그 조직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것이죠. 선거인단으로. 그런데 200만이 넘어가면은 그 조직력은 무력화되고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력이 강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할 게 없고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것인데 문재인 전 대표 쪽 분석은 또 뭐냐면은 이 모집단이 늘어날수록 전체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간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이 다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모집단이 늘어나면은 또 제 개인적인 그 관측으로는 아마 한 후보가 과반수를 확 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1차에서니까. 1차에서. 그러니까 그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아질수록. 더 모집단이 많아질수록. 근데 뭐 저것이 뭐 저렇게 되면 누가 우리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서로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긴 하죠. 자, 지금 모집단이 늘어나는 거, 200만으로 늘어나는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안희정 지사 쪽이 유리할 것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왜 안희정 지사가 좀 무기승천하잖아요. 추세선이 막 늘어나면서 100만이 막 돌파됐어요. 그때는 안희정 지사의 찍을 그런 좀 확장성, 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싶었는데 역으로 위기의식, 예를 들어서 SNS에 이거 지금 역선택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친문 세력들 간의 SNS가 막 돌면서 그때 또다시 막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돼요. 그거는 사실 지금의 200만까지의 어떤 흐름이 그쪽 도리어 친문 쪽 지지자들이 더 많이 들어간 게 아니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처음에 안희정 지사 쪽이 얼만큼 많이 들어갔을까? 혹은 뒤에 문재인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친문 쪽이 얼만큼 많을까? 이런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기의식에 그 친문 쪽 그 조직 인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선거인단을 더 모집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더 정밀히 나중에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 민주당이 잘 나가고 있는데 그걸 깨뜨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개헌하자. 그래갖고 뭐 이른바 큰 텐트를 한번 쳐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때 지금 개헌안 마련해서 같이 국민투표하자. 이렇게 가능할까요? 아니 우선 지금 뭐 최대 정당인 더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다 정의당까지 합쳐서 반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개헌안이 우선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국민투표 붙이기 전에. 그렇죠. 그런데 그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한데 지금 3분의 2가 되려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빼도 3분의 2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김종인 탈당 의원을 쫓아나가가지고 이 개헌안에 찬성할 사람이 한 몇 수십 명 되면 몰라도 지금 거의 뭐 탈당이 없는 걸로 보아서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해졌죠. 그리고 지금 개헌안을 갖다가 뭐 마련하기 위해서는 뭐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아까 50여일 남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 이 판에 전부 몰입돼 가지고 개헌은 자꾸 뒷 문제로 자꾸 추락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헌이 그 대통령 선거 때 힘들고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있죠. 무슨 선거할 때 무슨 법안 같은 걸 같이 많이 통과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일에 이번 대선 주자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이번엔 개헌안은 못 붙이더라도 개헌안에 대한 로드맵, 개헌의 로드맵을 제시한 다음에 그걸
대통령 선거일 날 같이 하면은 그 후보가 이때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이 나중에 무시해버렸거든요. 대선 개헌안을 없던 걸로 해버리는데 그게 만약 국민투표에 통과된다면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른바 빅텐트에 굉장히 큰 뭐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생각되던 김종인 전 대표가 오늘 빅텐트 불가능하고 개헌도 비인공약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건 좀 포기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본인의 의중을 드러낸 거죠. 본인이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럼 개헌이 뭐 개헌을 고리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헌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 추진한 각 당이나 그 김 의원이나 김 전 의원이나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가 불가능하니까 그럼 뭐냐? 나는 킹메이커는 안 하고 이제 킹이 되고 싶다고 언젠가 얘기했는데 드디어 이제 뭐 내가 단독으로라도 나갈까 한다 이런 그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분이 항상 그 각 당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원로로서 많은 그 좋은 얘기도 하면서 애매모호한 얘기도 띄우면서 과연 저게 지금 50일 남은 그 대통령 그 선거 과정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럼 오늘 내일이라도 빨리 본인이 출마한다든가 말이죠. 정말 우리 국민들을 일종의 좀 짜증나게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알겠습니다. 지금 참 며칠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대선 국면의 정치인들의 움직임 얘기 내일 저희들 한 번 더 깊이 있게 짚어드리도록 약속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